2024년 런던의 한 학자가 낡은 지도 한 장에서 발견한 두 글자가 세계 학계를 뒤집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몽골에서, 북유럽에서, 심지어 터키에서까지 동일하게 새겨진 그 이름은 바로 조선이었죠. 카자흐 장로들은 울었고 독일 교수들은 논문을 찢었으며 영국 박물관은 300년 된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5년 베를린 국제학회에서 한 백인 학자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조선은 한반도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발견되었기에 유라시아 전역이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오웰입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언어문화학부 소속 부교수로 고대 유라시아 의문 체계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입니다. 제 전공은 조금 특이한 편이에요. 사라진 언어들의 발음을 복원하고 그 언어들이 어떻게 변화하며 대륙을 건넜는지 추적하는 일을 하죠. 지난 15년간 저는 알타이 어족의 의문 변천을 연구해왔습니다. 몽골어, 터키어, 만주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이 모든 언어가 어떤 공통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는지를 밝히는 작업이었어요. 학계에서는 저를 냉철한 실증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직관보다는 증거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2024년 3월 17일 런던 대형 박물관 지하 3층에서 한 장의 지도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 먼지가 떠다니는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고문서 보관실이었어요. 오후 늦게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307번째 고지도를 펼쳤고 제 손가락이 지도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 번 크게 뛰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처럼요. 지도에는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가 그려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진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조선.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분명 한반도를 가리키는 이름인데 왜 카자흐 초원 한가운데 있는 걸까요? 지도 제작자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제가 글자를 잘못 읽은 걸까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침조의 고울선, 조선이 맞았습니다. 이 발견이 우연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일주일 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유라시아 언어학 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죠. 그날 오전 세션에서 러시아 학자 드미트리 페트로프가 발표한 논문 제목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퉁구스 민족의 언어적 기원에 관한 새로운 가설이었습니다. 페트로프는 시베리아 원주민인 퉁구스족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한 학자였어요. 그는 발표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퉁구스라는 명칭은 중국 고문원에 등장하는 동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펜을 들어 메모를 했습니다. 퉁구스, 동호. 이 두 단어의 발음 구조가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언어학자로서 저는 즉시 의문 변천의 법칙을 떠올렸어요. 중국어에서 동호의 동은 서름인 디귿 발음이고 호는 후음인 히읗 발음입니다. 이것이 북방 언어로 전해지면서 동의 디귿이 경음화되어 티읕으로 호의 히읗이 유성음화되어 기역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죠. 그렇게 되면 동호는 퉁구로 다시 퉁구스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알타이 어족의 자음전이 패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퉁구스, 동호, 그리고 또 다른 이름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동이. 이 역시 중국 고문원에서 동쪽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동호와 동이, 이 두 이름은 모두 동쪽이라는 방위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중국인들이 동쪽에 사는 여러 민족을 그냥 동쪽 사람들이라고 뭉뚱그려 부른 것일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양학 서고에서 중국 고문원을 찾기 시작했죠. 후한서, 삼국지, 산해경을 차례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후한서 동이열전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동이란 큰 대자와 활궁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었어요. 윤리적 정체성이었죠. 중국인들은 동쪽 사람들을 그저 야만인으로 본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오랑캐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 표현 속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발견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로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만약 퉁구스가 동호에서 왔고 동이와 동호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모든 이름들은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문명권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저는 중앙아시아 고지도 컬렉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탐험가들이 그린 지도 482장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지도를 펼쳤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21번째 지도에서 카자흐 초원 지역의 조센이라는 표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죠. 이건 조선의 다른 발음이 아닐까요? 38번째 지도에서는 몽골 고원의 주잔이라는 지명이 보였습니다. 62번째 지도에는 만주 일대의 조선이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307번째 지도에서 다시 한번 조선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지명들을 모두 적어 내려갔어요. 조선, 조센, 주잔, 추신, 초선, 조센. 발음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것들은 모두 같은 글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들이 나타나는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죠. 한반도, 만주, 몽골, 카자흐, 시베리아 남부. 점들이 하나의 호를 그리며 이어졌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띠 모양이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조선만 알고 있던 저에게 이 지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선은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조선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같은 민족이 이동하며 세운 나라들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문명권에 속한 여러 지역들이었을까요? 저는 다시 페트로프의 논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퉁구스 민족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정리해 놓았어요. 시베리아에서 몽골로, 몽골에서 만주로, 만주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경로였습니다. 제가 방금 표시한 조선들의 위치와 거의 일치했죠. 그렇다면 퉁구스와 조선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일까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에서 동호로, 동호에서 퉁구스로 이어지는 언어의 흐름. 그리고 그 중심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모두 같은 문명권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었던 겁니다. 서양인들은 그들을 퉁구스라고 불렀고 중국인들은 동이 또는 동호라고 불렀으며 그들 스스로는 조선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15년간의 연구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은 한반도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라시아를 관통한 거대한 문명의 기억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언어는 기억이다. 조선이란 이름은 문명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연구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지역을 지도로 정리한다. 두 번째, 각 지역의 고문원에서 조선 관련 기록을 수집한다. 세 번째, 의문 변천 법칙을 적용하여 조선과 퉁구스, 동호, 동이의 관계를 입증한다. 저는 그날 평생의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었어요. 유라시아 문명의 기원을 다시 쓰는 작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발견 이후 저는 밤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307번째 지도에서 본 그 조선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더 있을까요? 저는 다시 처음부터 지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17세기 네덜란드 지도 제작자들이 그린 중앙아시아 지도에서 주잔이라는 지명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주잔. 조선과는 다른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 지명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잔, 조선. 발음이 묘하게 비슷했거든요. 저는 의문학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유럽인들이 동양 지명을 표기할 때 어떤 규칙을 따랐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선 발음을 종종 잔 또는 센으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자는 조선일 수도 있었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더 조사했습니다. 주잔이 표기된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카자흐 초원이었습니다. 천산산맥 북쪽, 끝없이 펼쳐진 초원지대. 그곳에 왜 조선이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봐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4년 4월 중순,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폐 깊숙이 파고들었죠.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잔이라는 지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현지 가이드를 구했습니다. 아이베크라는 이름의 60대 남자였어요. 카자흐 유목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주잔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아이베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잔이요? 있지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곳에 가볼 수 있을까요? 아이베크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왜 그곳에 가시려고요? 거긴 아무것도 없는 초원인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지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궁금해서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사륜 구동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되었죠. 창밖으로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어요.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풀밭 위로 양떼가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베크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낮은 언덕이 있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언덕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언덕을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헛수고는 아닐까? 그런데 언덕 꼭대기에 올랐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자연적인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쌓은 흔적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돌들을 살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오랜 세월 바람에 깎인 흔적이었습니다. 아이베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물었어요. 아이베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지요. 우리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지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단서가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유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죠. 그때 아이베크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 이 땅은 조센이라는 이름이었다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센. 저는 다시 물었어요. 조센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아이베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센. 우리 발음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조센. 조선.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베크는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만 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초원에서 저 초원으로 말을 타고 계속 움직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이베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센. 그냥 조센이라고 했답니다. 전체를요? 전체를.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한 지역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아이베크는 저를 자기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장로님을 만나보시겠어요? 그분이 옛 이야기를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마을은 작았습니다.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장로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통역을 통해 여쭤봤습니다. 조센에 대해 아시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장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을 탔습니다. 저 산 넘어, 그 산 넘어 계속 갔지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말을 타고 하늘을 섬기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을 조센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조센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침. 아침 해가 뜨는 땅. 빛나는 땅. 그런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조선. 아침조의 고을선. 아침 해가 뜨는 빛나는 나라. 한반도의 조선과 정확히 같은 의미였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자흐 초원에서 같은 이름이 같은 의미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알마티로 돌아왔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국립도서관에서 카자흐스탄 역사 교과서를 찾았습니다. 고대사 부분을 펼쳤죠.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의자를 잡아야 했습니다. 기원전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 초원에는 여러 유목 부족들이 느슨한 연맹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조센 연방이라 부른다. 조센 연방.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한 학자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카자흐스탄 학계에서 인정하는 역사적 용어였던 겁니다. 저는 각주를 확인했어요. 러시아 학자들의 논문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조선은 한반도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에도 있었죠. 그렇다면 다른 곳에도 있을까요?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조선은 몇 개였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몽골이었어요. 카자흐를 떠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5월 초에 몽골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바람에는 초원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열고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물들의 배치가 묘하게 규칙적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일정한 각도로 거리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도시 계획도를 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시 중심부가 완벽한 방사형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 지점에서 출발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 마치 태양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중심점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자이산 언덕이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 그곳에는 거대한 기념탑이 서 있었죠.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자이산 언덕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612개의 계단이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꼭대기에 올랐을 때 울란바토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언덕이 도시 설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념탑 앞에 섰습니다. 둥근 원형 구조물이었어요. 소련시대에 세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탑이 아니라 그 아래 바닥에 그려진 문양에 고정되었습니다. 원 안에 삼각형이 있었고 그 삼각형 꼭대기에 눈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문양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삼각형. 그 위에 눈. 이건 어디서 본 상징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를 불렀어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 문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이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소련시대의 상징이지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문양에는 분명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몽골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고대 유적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직원이 가져온 자료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대 돌무덤 위에 새겨진 문양이었어요. 삼각형과 원, 그리고 새의 형상. 저는 손가락으로 그 새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무슨 새입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까마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까마귀를 신성하게 여겼어요. 하늘의 메신저라고 믿었죠. 까마귀. 저는 그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신화에서도 까마귀는 중요했어요. 삼조고. 태양 속에 세 발 달린 까마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몽골 전역에서 발견된 고대 암각화 사진들을 펼쳤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문양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산 모양의 삼각형, 그 위에 원, 그리고 새. 때로는 새 대신 눈 모양이 그려져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피라미드, 눈, 까마귀.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미지를 발견했어요. 카자흐스탄의 평화의 피라미드였습니다. 평화의 피라미드는 2006년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세워진 건축물이었어요. 높이 62m의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였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유리로 만든 둥근 홀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 홀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 둥근 홀이 마치 눈처럼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자이산 언덕, 도시를 내려다보는 눈. 카자흐의 평화의 피라미드, 하늘을 향한 눈.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 피라미드. 그리고 제주도의 거욱대에 관한 글을 찾았어요. 거욱대는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돌 구조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고대 제단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욱대는 삼각형의 돌들이 쌓여 있는 형태였고 그 중심에는 하늘을 향한 구멍이 있었어요. 같은 구조였습니다. 산 모양의 구조물, 그 꼭대기에 구멍 또는 눈. 몽골, 카자흐, 한국. 모두 같은 상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도 있을까요? 남미의 잉카 유적을 검색했습니다. 마추픽추의 사진을 펼쳤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잉카인들도 산 정상에 피라미드형 제단을 만들었더군요. 그들은 그것을 인티와타나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을 묶는 돌이라는 뜻이었어요. 태양.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몽골의 까마귀는 태양의 새였어요. 한국의 삼조고도 태양 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의 피라미드도 햇빛을 받아들이는 구조였죠. 그리고 잉카의 제단은 태양을 묶는 곳. 모두 태양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제가 발견한 장소들을 표시했어요.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그리고 남미. 점들이 찍혔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피라미드 위의 눈은 종종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어요. 음모론자들은 그것을 비밀 조직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죠. 사탄의 눈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어요. 몽골인들에게 그것은 하늘의 눈이었습니다. 카자흐인들에게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태양과 소통하는 통로였죠. 악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신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눈은 악이 아니라 빛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어서 썼습니다. 그 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몽골 국립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고대 몽골 신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한 전설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하늘에는 9개의 태양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동쪽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이끌었다. 동쪽 땅.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땅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다른 기록을 찾았어요. 동쪽에 빛나는 나라, 조센. 거기 있었습니다.
조선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 위의 눈은 태양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조선. 아침 해가 뜨는 나라. 빛이 시작되는 곳. 유라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그 빛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까마귀는 그 빛을 나르는 존재였어요.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며 태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 몽골인들이 까마귀를 신성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이산 언덕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봤어요. 기념탑 아래의 문양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삼각형은 산이었어요. 산 위의 눈은 태양이었죠. 그리고 그 태양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문양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정확히 동쪽이었습니다.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죠. 우연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울란바토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도시는 자이산 언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태양에서 빛이 퍼지듯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라시아 문명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뿌리는 태양 숭배였고 그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조선이 있는 곳, 빛이 시작되는 곳. 서양인들이 피라미드의 눈을 두려워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눈이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양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눈은 감시가 아니라 인도였어요. 길을 밝히는 빛이었죠. 저는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유라시아 문명이 한국 샤머니즘과 한 뿌리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물음표를 추가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다음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한반도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몽골에서 돌아온 지 3일 만에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153장의 사진과 42개의 질문 목록이 들려 있었어요. 피라미드, 까마귀, 태양. 이 상징들이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산들이 묘하게 신성해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적 전문가를 만나고 싶었어요. 교수 한 분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이름은 김영수였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30년간 한반도의 고대 무덤을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김영수 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벽면에는 고분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몽골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징이 한국에도 있습니까? 김영수 교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고구려 고분 벽화에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 자료집이었어요. 한 장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삼조고가 그려져 있었어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태양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본 까마귀와 똑같았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설명했어요. 삼조고는 태양의 정령입니다.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이 태양의 자손이라고 믿었죠. 까마귀는 그 혈통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고구려 태양의 자손 까마귀. 몽골과 완전히 같은 상징 체계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백발의 왕에 대한 전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지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는 백발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었다고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백발. 저는 최근에 읽은 논문 하나를 떠올렸어요. 북유럽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엘프족의 지도자들은 모두 백발이었다고 했죠. 그들은 오래 살았고 지혜로웠으며 신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교수님,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과 북유럽인 사이에 유전적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영수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사실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논문 하나를 열어 보여줬어요. 제목은 가덕도 육골의 유전자 분석 결과였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논문이었죠. 이 육골은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북유럽계 유전자 마커가 검출되었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논문에는 상세한 DNA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하플로그룹 I라는 유전자형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겁니다. 학계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논란이 많았지요. 일부는 오염이라고 주장했고 일부는 유럽 상인이 우연히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 유전자는 확실히 거기 있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백발의 왕 전설, 북유럽의 엘프 신화,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북유럽계 유전자. 이것들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북유럽인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한반도까지 왔을까요?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한반도까지 손가락으로 그었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러시아 대륙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천산산맥, 천산. 저는 그 이름에 멈췄습니다. 카자흐에서 만난 아이베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조상들은 천산에서 왔다. 천산은 중앙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몽골과 중국, 서쪽으로는 카자흐와 러시아, 남쪽으로는 인도와 중동,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와 유럽. 모든 방향으로 길이 열려 있는 곳이었죠. 저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산 지역에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문명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이유로 천산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몽골과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도달했어요.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유럽까지 갔죠. 그들은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발의 지도자. 그는 지혜롭고 오래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웅으로, 북유럽에서는 엘프 왕으로 전해졌죠. 같은 이야기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저는 김영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고문원의 동이족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지요. 특히 수명에 관한 기록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산해경이었어요. 책을 펼쳐 한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동이지인 수백 세의 불사. 동이의 사람들은 수백 세를 살아도 죽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수백 세. 물론 과장이었겠죠.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동이족은 오래 산다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들 중 일부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던 건 아닐까요? 유전적 특성일 수도 있었어요. 천산 지역의 고산 환경에 적응한 유전자. 그것이 장수와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천산 지역에서 인류 집단이 동서로 분기했다. 둘째, 동쪽으로 간 집단이 동이족이 되었고 서쪽으로 간 집단이 북유럽에 도달했다. 셋째, 그들은 공통의 유전자와 문화를 공유했다. 넷째, 백발과 장수는 그 공통 문화의 일부였다. 김영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엘 박사님,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DNA 하나로는 부족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더 있을 거예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다음 며칠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한국의 지배층은 특별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군, 주몽, 박혁거세 모두 하늘의 자손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래 살고 지혜롭고 신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건 북유럽 신화의 엘프와 똑같았습니다. 엘프도 불멸에 가까운 생명을 가졌고 마법을 부릴 수 있었으며 신들과 가까운 존재였죠. 같은 이야기였어요. 다만 언어가 달랐을 뿐.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천산분기설 동서 유라시아 문명의 공통기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지도, 사진, DNA 보고서, 고문원 인용.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DNA 속에는 고대 북방 문명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뿌리였죠. 수천 년 전 천산에서 갈라진 형제들. 그들은 다른 땅으로 갔지만 같은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저는 문장 하나를 타이핑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피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 더 명확한 연결고리.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요. 하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찾았습니다. 고천문학 전공 교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잡는데 실패했죠. 대신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고대 한국인들의 천문 관측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었거든요. 박물관 3층 조선시대 과학 섹션에서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1395년에 제작된 별자리 지도였어요. 돌에 새겨진 1467개의 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별들의 배치를 따라가다가 중심에 있는 별 하나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북극성이었죠. 북극성 주변으로 5개의 별이 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었어요. 설명판을 읽었습니다. 자미원. 천재가 거처하는 궁궐을 상징한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5개. 왜 5개일까?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고구려 역사 관련 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 구절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5부로 나뉘어 있었다. 계루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 5부. 저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북극성 주위의 5별. 고구려의 5부. 같은 숫자였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어요. 계루부는 중앙, 순노부는 북쪽, 소노부는 동쪽, 관노부는 남쪽, 전노부는 서쪽. 완벽한 방위 체계였습니다. 중앙과 사방. 이것은 천문학적 배치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구려는 하늘을 본떠 만들어진 나라였던 겁니다. 북극성이 중심이고 그 주위를 5별이 도는 것처럼 계루부가 중심이고 4개의 부가 사방을 지키는 구조. 땅의 질서가 하늘의 질서를 따른 거예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화권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을까요? 불교 관련 책을 펼쳤어요. 만다라 챕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만다라도 같은 구조였거든요. 만다라는 중심에 부처가 있고 사방에 4명의 보살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정확히 고구려의 5부 체계와 같았어요. 중앙에 하나와 사방에 넷. 오라는 숫자. 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기독교 도상학 책을 펼쳤어요. 요한계시록의 4생물에 관한 챕터였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4생물은 사방을 지키는 존재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구조. 중앙에 하나, 사방에 넷. 티베트 불교 자료도 찾았어요. 거기에도 사방이 구조가 있었습니다. 동쪽에 백색, 남쪽에 황색, 서쪽에 적색,
북쪽의 흑색, 내 방향, 내 색깔, 그리고 중심의 청색. 5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표를 그렸습니다. 고구려 5부, 만다라 중앙 1 더하기 사방 4, 기독교 보좌 1 더하기 내 생물 4, 티베트 중앙 1 더하기 사방 4. 모두 같은 수학적 구조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고대 문명들은 공통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심과 사방, 하나와 넷, 오라는 완전한 숫자.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5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사 책을 펼쳤습니다. 사만시대 챕터를 읽었죠. 마한, 진한, 변한. 세계의 한. 저는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고구려는 5였지만 그 이전의 사만은 3이었어요. 왜 숫자가 바뀐 걸까요? 저는 다시 천문학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하늘은 세 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개념. 고대 한국인들은 하늘을 상천, 중천, 하천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중간 하늘, 낮은 하늘. 3개의 층. 그리고 그 각 층에는 신들이 살았어요. 상천에는 천재, 중천에는 별들, 하천에는 구름과 바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만은 하늘의 세 층을 본뜬 것이었어요. 마한이 상천, 진한이 중천, 변한이 하천. 수직적 구조였죠. 반면 고구려의 5부는 수평적 구조였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별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는 종이에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로축에 3을 그었어요. 상중하. 가로축에 4를 그었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심에 2를 찍었죠. 3 곱하기 4 더하기 1. 13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3 곱하기 4는 10이었죠. 그리고 중심 1을 더하면 13. 아니면 3 더하기 4 더하기 중심의 여러 점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대 문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삼신이 사방을 비추니 12국이 모두 조선이라 칭했다. 12국. 12개의 나라. 저는 번뜩였습니다. 3 곱하기 4는 10이었어요. 세 층의 하늘, 네 방향의 땅. 그것이 교차하면 12개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다시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그렸어요. 가로로 4칸, 세로로 3칸. 12개의 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모든 칸이 만나는 지점에 점 하나를 찍었죠. 북극성. 중심. 이것이 고조선의 구조였습니다. 12개의 연방. 각 연방은 하늘의 한 영역과 땅의 한 방향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중심의 조선. 북극성처럼 움직이지 않는 중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3과 4의 교차는 12연방 체계를 만든다. 이것이 고조선의 통치 원리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만다라 그림을 다시 꺼내봤어요. 만다라도 1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심의 부처를 둘러싼 12개의 공간. 같은 구조였어요. 기독교 상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요한계시록의 12개 문. 모두 10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같은 우주 질서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3과 4가 만나 11을 이루고 그 중심에 1이 있는 구조. 이것은 수학이었고 천문학이었으며 동시에 정치 체제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도표를 그리고 각 문명의 예시를 나열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별은 조선의 국경선이었다. 하늘이 곧 법이었으니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별들이 돌 때 북극성만은 제자리에 있었죠. 고조선은 바로 그 북극성처럼 유라시아 문명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었던 겁니다. 12개의 연방이 그 주위를 돌았어요.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면서도 모두 같은 중심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북극성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수천 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별. 2024년 10월 23일, 저는 옥스퍼드 대학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 고고학회 연례 학술 대회였어요. 강단 아래로 327명의 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쥔 손가락에서 땀이 났습니다. 스크린에는 제 논문 제목이 떠 있었죠. 퉁구스 연방 가설 유라시아를 관통한 조선 문명권의 재구성.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하나의 가설을 검증해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대형 박물관에서 찍은 지도 사진이었습니다. 카자흐 초원에 새겨진 조선이라는 글자. 청중들이 약간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이것은 17세기 네덜란드 지도입니다. 한반도가 아닌 중앙아시아에 조선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찾아낸 73개 지도의 조선 표기들을 모아놓은 화면이었어요. 482장의 고지도 중 73장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조센, 주잔.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어원입니다. 청중석 중간쯤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일어선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수염이 인상적이었죠. 에릭 슈나이더입니다. 베를린 대학 역사학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오웰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도에 같은 이름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문명권을 의미한다는 증거가 되나요? 유럽에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여러 개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연방을 이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슈나이더 교수님. 하지만 제 주장은 단순히 지명의 반복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현지 구전 증언입니다. 카자흐 장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조센 연방. 카자흐 교과서의 문장도 보여줬어요. 슈나이더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전설일 뿐입니다. 학술적 증거가 아니에요. 그의 어조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한국식 음모론처럼 들립니다. 민족주의적 역사 왜곡의 전형이죠. 한국식 음모론. 그 단어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지도였어요. 1590년에 제작된 브리튼 지도.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확대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도 한쪽 구석에 작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삼각형 위에 눈.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조선 퉁구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영국 지도 제작자들은 이미 16세기에 조선과 퉁구스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유럽의 기록입니다. 슈나이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더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도시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방사형 구조입니다. 중심에서 빛이 퍼지듯 설계되었죠. 다음 슬라이드. 만다라 그림. 이것은 티베트 만다라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중심과 사방. 다음. 카자흐 평화의 피라미드. 이것은 현대 건축물이지만 같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피라미드, 눈, 태양. 저는 빠르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의 3조고. 한국 천상 열차 분야 지도의 5부 체계. 기독교 내생물.
모두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문명권이 공유했던 우주 질서입니다. 3과 4의 교차, 12개의 영역, 그리고 중심의 북극성. 슈나이더가 다시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빨랐어요. 교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가덕도 6골의 DNA 분석 결과였어요. 이것은 유전자 증거입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00년 전 한반도 남부에서 북유럽계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플로그룹 I. 스칸디나비아 계통입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교류의 흔적입니다. 저는 천천히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은 동이족이 오래 산다고 기록했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엘프가 불멸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언어로 전해진. 다음 슬라이드. 제가 직접 그린 도표였어요. 천산을 중심으로 동서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 천산 지역에서 인류 집단이 분기했습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조선을 세웠고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유럽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상징을 공유했습니다. 피라미드, 태양, 까마귀, 그리고 별.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지도 위에 표시된 모든 조선의 위치들. 한반도, 만주, 몽골, 카자흐. 그리고 그것을 잇는 선. 하나의 호를 그리며 이어지는 점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이 남긴 데이터입니다. 지도, DNA, 건축, 천문학. 모든 증거가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조선은 한반도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시아를 관통한 문명권의 이름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죠. 저는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슈나이더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3명.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던졌고 명함을 건넸어요. 슈나이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당을 떠났던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남았을 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어요. 수백 년 된 대학. 진리를 추구하는 곳.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었습니다. 제목은 공동연구 제안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긴 여정의 시작. 옥스퍼드 학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런던의 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3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는 샌드위치와 우유만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와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퉁구스. 그 이름의 진짜 의미. 학회에서 슈나이더가 던진 비아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식 음모론. 그는 제 연구를 그렇게 폄하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옳다는 것을. 단지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퉁구스라는 이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내야 했어요. 저는 의문학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국어의 자음 변천 규칙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동이, 동쪽이. 이 단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고대 중국어 발음 사전을 찾았습니다. 동이의 이는 원래 리 또는 리에 가까운 발음이었어요. 동리. 이것이 북방으로 전해지면서 동의 디귿이 티읕으로 경음화됩니다. 통리.
그리고 리가 2로 약화되면서 통이가 되죠. 다음은 동호였습니다. 동쪽 오랑캐. 하지만 호라는 글자는 단순히 오랑캐만을 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설문의자를 찾아봤습니다. 고대 중국의 자전이었죠. 거기서 호는 북방의 큰 무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큰 무리, 많은 사람들. 동호가 퉁구스로 변하는 과정은 페트로프가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어요. 퉁구스의 구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알타이 제어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어, 터키어, 만주어 사전을 펼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터키어에서 구스는 힘 또는 연합을 의미했어요. 몽골어에서는 쿠스가 사람들의 집단을 뜻했습니다. 만주어에서는 구센이 부족을 가리켰죠. 모두 비슷한 의미였어요. 집단, 연합, 부족. 그렇다면 퉁구스는 동쪽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했어요.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숫자. 구체적인 숫자가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터키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투구주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뜻은 9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죠. 투구주, 퉁구스. 발음이 너무 비슷했어요. 몽골어도 확인했습니다. 9은 예스였어요. 하지만 고대 몽골어는 달랐습니다. 원나라 시대의 문헌을 찾아봤죠. 거기서 9은 구스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구스. 퉁구스의 구스와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퉁구스는 동쪽의 9이라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9개의 부족. 9개의 연합.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고문원으로 돌아갔어요. 구한. 아홉판. 이 용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한서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죠. 동방에 구이가 있으니 모두 한의 자손이라. 구이. 9이. 동방의 9 부족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구이. 구한. 퉁구스. 모두 같은 의미였어요. 9개의 동방 부족 연합. 이것이 퉁구스의 진짜 뜻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9일까요? 저는 다시 천문학 자료를 꺼냈습니다. 북극성 주변의 별들을 세어봤어요. 자미원에는 주요 별이 9개 있었습니다. 중앙의 북극성과 그 주변의 8별. 합쳐서 9. 그리고 고조선의 구조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제5장에서 발견한 12연방 체계. 하지만 그중 중심구역 3개를 제외하면 9이 남았어요. 외곽의 9 영역. 9개의 조선. 저는 도표를 다시 그렸습니다. 12개의 칸. 그중 중앙에 3칸을 색칠했어요. 핵심 지역. 그리고 바깥에 9칸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구한이었어요. 9개의 한국. 중심의 조선을 둘러싼 9개의 연방국. 저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퉁구스는 그 9 연방의 총칭이었던 겁니다. 서양인들은 그들을 퉁구스라고 불렀어요. 9 부족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은 구이 또는 동호라고 불렀죠. 동쪽의 9 오랑캐.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구한이라고 불렀습니다. 9개의 한국.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제가 찾아낸 조선의 위치들을 다시 봤어요. 한반도, 만주, 요동, 몽골 동부, 몽골 서부, 카자흐 동부, 카자흐 서부, 시베리아 남부 그리고 알타이. 세어보니 정확히 9지역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어요. 각 지역은 하나의 조선이었습니다. 독립적이었지만 연결되어 있었어요. 같은 상징을 공유하고 같은 하늘을 섬기며 같은 이름으로 자신들을 불렀습니다. 조선. 아침의 나라. 그리고 그 9 조선의 중심에 진짜 조선이 있었어요. 한반도의 조선. 북극성처럼 움직이지 않는 중심. 저는 노트의 결론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퉁구스는 통구스로 읽어야 한다. 통은 동, 구스는 9의 복수형. 따라서 퉁구스는 동방의 9 부족 연맹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조선의 12연방 제도 중 외곽 9 영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구한, 구이, 동호, 퉁구스. 이 모든 이름은 같은 실체를 가리킨다.
천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9개의 조선 연방. 각 조선은 독자적 영역을 가졌지만 하나의 문명권에 속했다. 중심에는 북극성 같은 조선이 있었고 그 주위를 9개의 조선이 둘러쌌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이족은 9개의 조선을 세운 천산의 민족이었다. 동쪽의 이라는 말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문명을 여는 열쇠였다. 그 열쇠로 유라시아의 문을 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조선의 사람들이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7개월의 여정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죠. 조선은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9나라였습니다. 아니, 12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 진짜 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북극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수천 년 전에도 9개의 별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요. 2025년 6월 15일 베를린 국제컨벤션센터 대강당. 73개국에서 온 1842명의 학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126개 방송사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있었고 제 그림자가 거대한 스크린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8개월 전 저는 대형 박물관 지하에서 한 장의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도는 제 인생을 바꿨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카자흐 초원에 새겨진 조선이라는 글자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8개월간의 여정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라시아 대륙 지도 위에 9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반도, 만주, 몽골, 카자흐. 그리고 그것들을 잇는 선. 조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9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2이었죠. 중심의 셋과 외곽의 9. 이것이 고조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8개월의 발견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카자흐 장로의 증언, 몽골의 피라미드, 가덕도의 유전자, 만다라의 수학적 구조, 그리고 퉁구스라는 이름의 비밀. 30분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동이에서 동호로, 동호에서 퉁구스로.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변천이 아니라 문명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천산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고 그들이 세운 9개의 나라를 조선이라 불렀습니다. 퉁구스는 그 9조선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9개의 별이 도는 천문도였어요. 그 위에 조선 연방의 지도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죠. 하늘이 땅의 설계도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북극성이 중심이고 9별이 그 주위를 도는 것처럼 한반도의 조선이 중심이고 9개의 조선이 그 주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조선 12연방의 실체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은 세계 문명의 기억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눈 별의 질서였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명, 2명, 10명. 순식간에 1842명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8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수십 명의 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독일 방송국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영국 출판사가 책 출간을 제의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박사님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한서윤 박사가 동행을 원합니다. 한서윤.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옥스퍼드 학회에서 제일 먼저 박수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 고고학자라고 명함에 적혀 있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3주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윤 박사가 마중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오웰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랜 여정이었죠. 우리는 서울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여러 학자들을 만나고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한서윤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백두산에 가보시겠어요? 백두산.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조선의 영산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산을 올랐어요. 6월 말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해 뜨기 전에 정상에 도착했어요. 천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화구 안에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죠. 한서윤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일출을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수천 년 전 이곳에 섰던 사람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며 자신들의 나라를 설계했던 사람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천지를 비췄어요. 물결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한서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아침 해가 뜨는 땅. 빛이 시작되는 곳. 이곳이 그 중심이었을 겁니다. 한서윤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네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인류의 것입니다. 유라시아 전체가 함께 나눈 기억이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세상이 밝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의 여정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 12월 책이 출간되었죠. 제목은 조선 문명의 잃어버린 이름이었습니다. 책은 23개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한국어판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였습니다. 몽골어판과 카자흐어판도 곧 출간될 예정이었죠. 저는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름만 바꿔 살아남았을 뿐이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한반도에서 지워졌지만 카자흐 초원에 남았고 몽골 암각화에 남았으며 유럽 지도에 남았다.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한. 지금 저는 런던 대학교 연구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제목은 조선 12연방의 고고학적 검증입니다.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죠. 5년 프로젝트입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밝혀낼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에 돌아왔다는 것을. 그것이 한 민족만의 이름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요. 저는 펜을 듭니다. 새로운 노트를 펼쳐요.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습니다. 별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우리가 올려다보기만 하면 된다. 8개월간 유라시아를 횡단한 한 학자의 집념이 오늘 잃어버린 문명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런던 박물관 지하에서 시작된 발견이 9개의 조선으로 다시 인류 전체의 기억으로 확장되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을 남기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아홉조선 네 글자를 남겨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감상과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잊힌 역사를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